태풍 끄라톤이 덩치를 키우면서 가을 태풍이 우리나라를 덮칠 수 있다는 우려에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위한 미스터리 모음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피라미드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집트를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이 피라미드가 남극에도 있다면 어떨까요? 해안가로부터 약 16km 떨어진 곳에 총 3개의 삼각형이 발견됐고 높이 400m의 이 구조물은 마치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자연 침식, 남극 문명, 외계인 문명 등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극의 미스터리 피라미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 남극. 남극은 1773년 제임스 쿡 선장이 남극권 횡단을 시작으로 18세기부터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내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기한 생물들, 고대 열대우림의 흔적, 남극 아래 깊은 곳에 위치한 호수, 대량의 운석 발견 등 다양한 발견과 탐사가 이뤄졌죠. 그중 2012년 발견된 남극의 피라미드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이집트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와 유사한 모습으로 총 3개가 발견된 것이죠. 이집트 피라미드의 경우 147m이지만 남극에서 발견된 것은 높이가 400m라고 합니다. 이게 진정한 피라미드라면 이집트보다 훨씬 오래전에 지어진 셈인 거죠. 이에 어떤 전문가들은 저곳이 누나타크 지형이며 빙하로 둘러싸인 산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누나타크란 빙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의 일종으로 산의 꼭대기가 빙하 부분을 뚫고 올라와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산의 꼭대기를 우리는 피라미드로 착각하는 것일까요? 과학적인 설명으로는 이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물이 빙하의 침식과 지각 변동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한 바람, 빙하의 이동, 그리고 지진 등으로 인해 산의 일부가 깎여나가며 이러한 각진 모양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즉, 기하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구조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자연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극 피라미드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확대되고 있을 때 피라미드를 발견했던 탐사팀은 더 이상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남극 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자 이때부터 음모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피라미드 밑에 엄청난 것을 숨기려 한다는 것과 미국 정부가 초고대 문명을 발견하고 숨기려 한다, 시기의 대발견을 은폐하려고 한다 등 다양한 음모론이 나왔죠. 몇몇 음모론자들은 앞서 과학자들이 말한 단순한 자연의 산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을 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문명이 남극에 존재했으며 지금은 빙하 속에 묻힌 피라미드가 그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연구자들은 남극이 과거에는 기후가 훨씬 온화했으며 이곳에서 고대 인류 혹은 외계 문명이 피라미드를 세웠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탐사팀은 지금도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일부 사람들은 남극이 과거에 인류가 거주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으며 고대 문명이 이곳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웠다고 믿습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의 파인 아일랜드 빙하에서 900km 떨어져 있는 해저 바닥을 조사했고 30m 깊이를 뚫어 퇴적물들을 끌어올렸죠. 퇴적물을 조사해본 결과 꽃가루와 포자의 화석이 발견됐고 이곳이 과거에는 육지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08년에는 이끼, 곤충들의 잔해, 그리고 너도밤나무와 화분들의 화석도 발견되어 9천만 년 전 남극이 열대우림이었을 것이라는 이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구의 지각이 이동하여 남극이 현재 위치에 자리 잡기 전에는 열대 혹은 아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고대 문명이 남극에서 발전했으며 대륙이 얼음으로 덮이기 전 그들이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구조물을 세웠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남극 대륙의 존재와 그 모습을 상세히 묘사한 피리 레이스 지도가 고대 문명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지도는 남극 대륙을 얼음에 덮이기 전의 상태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대 문명이 남극을 탐험했거나 이곳에 살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중요한 단서로 여겨집니다. 지구의 고대 지도 제작자들이 얼음 아래 숨겨진 남극 대륙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며 이 때문에 일부 이론가들은 고대 문명이 남극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의 사람들은 더 나아가 사실은 남극이 과거 아틀란티스 대륙이 아니었냐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의 크리티아스와 티마이오스에 언급된 전설의 섬이며 아테네 침공이 실패한 후 대양 속으로 가라앉았다고 전해집니다. 아틀란티스의 경우 플라톤의 책 외에는 알 방법이 없는 미스터리한 섬으로 자주 불리곤 했죠. 그렇기에 남극이 온화한 기후였다는 주장에 더 얹어져 과거 이곳이 아틀란티스였기에 이런 고대 문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과학자들은 신빙성이 전혀 없으며 3천만 년 전에도 남극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남극은 남태평양에서 갈라져 내려온 대륙이고
아틀란티스 대륙은 대서양으로 추측하고 있죠. 그렇기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설은 이 피라미드가 외계 문명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모양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각진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현상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남극이 과거 아열대 기후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남극에서 열대우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그 시대가 백악기라는 점에서 인류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남극의 피라미드는 인류가 만든 것이 아닌 외계 생명체가 만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고 지금까지도 다양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지만 사람들의 상상력을 충분히 자극하고 있죠. 남극 피라미드에 대한 과학적 탐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극 대륙은 환경이 극도로 가혹하기 때문에 탐사를 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물들이 실제 피라미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조사와 탐사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과학적으로 피라미드의 존재가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남극 피라미드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자연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음모론자들과 미스터리 추종자들은 이를 고대 문명이나 외계 생명체의 흔적으로 간주합니다. 남극의 험난한 환경은 탐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 피라미드의 정체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남극 피라미드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그 미스터리가 풀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넥스트. 지난 영상에서 남극의 끝없는 얼음 아래 보스토크 호수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를 발견한 것은 러시아 과학자들이며 그들은 보스토크 호수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생명체나 빙하기의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죠. 2012년 2월 기대감을 품고 8명의 탐험대 대원들은 보스토크 호수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3,400만 년 정도 지상과 격리되어 있었던 보스토크 호수 위에는 두꺼운 빙하가 차가운 공기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했기에 내부의 열이 방출되는 것을 막아줬고 덕분에 호수는 얼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호수의 길이는 230km에 너비는 50km, 수심은 500m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가늠이 안 되신다고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인 소양호를 약 176개 정도 붙인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더 쉽게 예시를 들면 경상북도의 면적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가 보스토크 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스토크 호수까지 내려오는 데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렸죠. 무려 30년 동안 시추 작업을 해서 보스토크에 도달했기에 러시아 과학자들은 그만큼 기쁨이 컸습니다. 시추공을 통해 올라온 다양한 생명체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지구에서 유일무이한 생명체를 연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러시아 과학자들은 2014년을 끝으로 모든 탐사와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고작 2년 만에 말이죠. 그리고 2016년 11월 러시아 과학자 중 한 명인 안톤 파달카라는 사람이 보스토크 호수와 러시아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보스토크 호수에 대한 미스터리한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탐사대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보스토크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사건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톤 파달카는 그 당시 있었던 일들과 대원들이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상세히 적어놨고 사람들이 봤을 때 충분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극 깊은 곳에 위치한 보스토크 호수, 그곳에 8명의 탐사대가 내려가서 조사하기로 합니다. 파이프를 타고 내려가서 보스토크 호수의 수면에 도착했고 더욱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잠수복으로 환복했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그들은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조사 도중 어떤 생명체가 다가오게 됩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문어와 같았지만 엄청나게 길고 무려 14개나 되는 다리는 탐사원들에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문어처럼 생긴 생명체는 그들이 가져온 장비를 부숴버리고 이를 막으려던 탐사대원은 오히려 그 생명체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생명체에게 지어진 이름 바로 46B입니다. 대원들의 말에 따르면 46B는 총 3가지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지능이 있을 것이다. 앞서 부서진 장비에서 촬영 영상본을 다시 확인했는데 46B가 마치 의도적으로 장비를 부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죽일 때 머리는 남겨두고 몸만 먹어치웠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46B가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다. 푸른고리 문어처럼 독을 발사해 사람을 마비시키는데 그 독성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셋째, 의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탐사대원들은 호수를 조사하던 3일차에 이상한 것을 또 목격하게 됩니다.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사람 형체를 한 무언가가 빠르게 가까워졌죠. 46B 쪽에 가까이 있던 대원은 순식간에 목이 잘렸고
몸은 46기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대원이 손도끼를 가지고 46기의 다리를 자르는데 성공했지만 자신의 무기였던 손도끼는 46기가 가져가 버리고 말았죠. 그래도 다리 하나 획득하는데 성공했던 탐사원들은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사건은 그날 밤 사람들이 다 자고 있던 시간에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여성 탐사원의 목과 몸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탐사원들은 돌아가는 46기를 목격하게 됩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는 생각에 46기를 물탱크에 가두는 전략을 세우고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물탱크를 가지고 지상으로 돌아온 5명은 이를 세계에 알리려고 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보스토크 호수에서 가지고 온 모든 정보와 자료를 은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탐사대장이었던 안톤 파달카는 러시아에서 추방되었으며 이 비밀에 대해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폭로에 러시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2014년부터 러시아는 보스토크 호수로 통하는 터널을 봉쇄합니다. 이 이야기의 음모론자와 몇몇 사람들은 진실로 받아들여 보스토크 호수에 대한 비밀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반면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6기가 말도 안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탐사대장의 이름이 안톤 파달카로 나오는데 실제로 남극탐험대 총책임자는 발레리 루킨 박사라는 것입니다. 둘째, 오랜 기간 외부와 차단되어 있던 보스토크 호수를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생태계 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작업이 중단됐는데 러시아 탐사원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빙하코어는 어린아이 팔뚝만한 사이즈의 크기라서 성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주장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푸틴이 46기를 괴물병기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당시 러시아 대통령은 보리스 옐친이며 푸틴은 권력이 없을 때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남극에서 발견됐다는 괴생명체 46기, 괴생명체의 존재가 거짓이라는 의견과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이 과연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넥스트. 세계에서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호수, 시베리아의 바이카로. 그 속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바이카로는 깊이 1600m, 나이는 2500만 년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자연의 산물은 수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호수에서만 초자연적인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도 놀라울 정도이며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나섰지만 결과를 도출해내진 못했죠. 오늘은 미스터리한 호수 바이카로에 대한 수많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7년) 소련의 과학자들이 바이카로에서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목격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다수의 UFO 목격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전투기까지 동원되었으나 그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호수의 깊숙한 곳에 미지의 존재나 비밀 기지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갑니다. 1982년 소련의 잠수부들이 바이카로의 깊은 물속에서 거대한 생명체와 조우했습니다. 이 생명체는 인간형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몸집이 매우 컸다고 전해지죠. 키가 3m에 달하는 이 생명체는 수중에서 놀라운 속도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잠수부들은 이 생명체를 포획하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이후 여러 잠수부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로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생명체는 호수의 외계인으로 불리며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잠수부들이 목격한 생명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소수의 사람들은 외계 생명체가 바이칼 호수 밑에 비밀 기지를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바이카로 주변에서는 또 다른 신비로운 현상이 목격됩니다. 악마의 깔때기라 불리는 이 현상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소용돌이 형태로 나타나며 깔때기가 나타나면 강한 바람과 폭풍이 몰아치곤 합니다. 현지인들 중 일부는 이 깔때기가 악령이나 신비로운 힘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으며 과학자들 역시 이 깔때기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악마의 깔때기는 기상현상과 지열활동, 전자기적 현상, 자연적인 혼합 과정으로 생성될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악마의 깔때기는 일반적으로 회오리 바람이나 소용돌이 바람으로 해석되는데 앞서 말했듯이 기상 조건이 악화되면 깔때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강한 바람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소용돌이가 생성되는 것이죠. 또한 바이칼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로 그 바닥에는 지열활동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열이 호수 물의 온도를 급격히 변화시키면 이로 인해 공기와 물 사이의 기온차가 커져 소용돌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바이칼호 주변의 지질과 기후가 특정 전자기장을 형성해서 악마의 깔때기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과
호수의 수온과 염도 차이로 인해 서로 섞이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이론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 역시 완전히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에 악마의 깔때기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바이카로의 겨울, 얼음 위에 나타나는 거대한 고리들은 또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지름이 최대 4km에 이르는 이 고리들은 위성에서도 포착될 정도로 거대한데 과학자들은 고리의 형성을 호수 내부의 지열 활동이나 기온차로 설명하려 하지만 그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론에서는 이 고리를 외계 생명체가 만들어낸 흔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외계 생명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요술원 때문인데요. 땅과 얼음 위의 정교한 모양과 크기의 원이 나타났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너무도 정교한 원들을 보고 이것 또한 외계인의 소행의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음 위에 어떻게 저런 원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 패턴이 과연 자연적으로 설명이 될지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바이카로의 바이칼 트라이앵글로 알려진 특정 구역에서는 나침반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전자장비들이 멈추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구역에 들어갔다가 시간을 잃은 듯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 무언가 특별한 힘이 존재하는 걸까요? 이런 현상들을 겪었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면 어떤 곳이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이곳이 제2의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불릴 만큼 이상한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이외에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현상을 겪은 목격담이나 경험담이 많이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바이카로는 그 안에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미스터리들이 이 깊은 물속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넥스트. 여러분, 바하마의 맑고 푸른 바다 속에 잃어버린 도시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직사각형의 석회암 블록이 정교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바닷속에 말이죠. 마치 누군가를 위해 깔아놓은 것처럼 각진 모양의 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바닷속 미스터리한 구조물 비미니 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미니 로드는 1968년 바하마의 비미니 섬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닷속 약 6m 아래에서 거대한 석판들이 약 0.8km에 걸쳐 일직선으로 놓여 있었죠. 이 구조물은 마치 도로처럼 보였기 때문에 비미니 로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돌들은 하나당 무게가 몇 톤에 달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직사각형, 다각형 및 다양한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줄로 평행하게 놓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석판들이 바닷속에 있는 것일까요? 이 구조물에 대해 과연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을 둘러싼 가장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는 바로 아틀란티스 전설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이야기한 바다속으로 사라진 고대 문명 아틀란티스. 일부 사람들은 비미니 로드가 바로 아틀란티스의 흔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과학박물관 관장인 맨슨 밸런타인 박사는 이 구조물이 약 6천에서 1만 2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더군다나 박사는 이 구조물 자체가 인공도로이며 아틀란티스의 유적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1930년 에드가 케이시는 1968에서 1969년쯤에 바하마 해역에서 아틀란티스 대륙이 바다 위로 솟아오를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예언이 맞았던 걸까요? 신기하게도 비미니 로드가 발견된 시기는 정확히 1968년이었으며 바하마 해역에서 발견된 것이죠. 그렇기에 박사는 비미니 로드가 아틀란티스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틀란티스 연구자들 중 몇몇은 플라톤이 묘사한 아틀란티스의 위치와 비미니 섬이 매우 유사하다는 주장을 하며 이 도로가 아틀란티스로 이어진 길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고대 문명이 이곳에서 번성하다가 바닷속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을 제기하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좀 더 신중한 입장입니다. 많은 지질학자들은 비미니 로드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회암 지대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과 우라늄 연대 측정 결과 비미니 로드는 약 3,500년 전에 지어진 것이며 이 결과로 봤을 때 이 석판들은 물속에서 침식과 퇴적 작용으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독특한 해저 지형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자연에서도 종종 이런 형태의 암석 구조를 볼 수 있으며 비미니 로드가 특별한 고대 문명의 흔적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반면 아틀란티스와 관련됐을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과 우라늄 연대 측정이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 전체 암석을 샘플로 정해서 얻어진 결과이고 다른 탄소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결과는 온전한 비미니 로드의 결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미니 로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 구조물 외에도 주변에서 많은 벽과 기둥, 길이 발견됐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비미니로드를 하나하나 찾아서 조사한 결과 북동쪽으로 1km 이상 길이 있었고 J자 모양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자로 뻗어진 로드를 보고 이것이 과연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아직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미스터리 구조물 비미니 로드. 과연 이 거대한 석판들이 고대 문명의 유적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연의 장난일까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논쟁 속에서 이곳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넥스트.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린 대륙이라는 개념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전설은 아틀란티스. 플라톤의 기록에 등장하며 고대 세계의 최첨단 문명을 가졌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바닷속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틀란티스가 유일한 잃어버린 대륙은 아닙니다. 아틀란티스의 전설이 대서양을 배경으로 한다면 인도양과 태평양에도 또 다른 잃어버린 대륙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바로 레무리아입니다. 레무리아는 한때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자리 잡고 있던 거대한 대륙이었다고 전해지며 수천 년 전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대륙에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과 함께 우리가 상상도 못할 존재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죠. 아틀란티스가 그랬듯 레무리아 역시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과학이 아직 밝히지 못한 숨겨진 비밀일까요?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문명에 관한 미스터리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무리아는 인도양 또는 태평양 어딘가에 존재했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대륙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신화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실제로 한때 믿었던 가설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동물학자 필립 스클래터는 레무리아라는 대륙의 존재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당시 인도양에서 발견된 특정 동물들의 분포를 연구하며 인도와 마다가스카르, 동남아시아 지역에 걸쳐 존재하는 레무르, 즉 여우원숭이를 주목했죠. 여러분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동물인지 아실 겁니다. 2005년에 개봉한 미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르 속 등장인물 중 한 명이죠. 이 친구가 바로 여우원숭이입니다. 동물학자 필립 스클래터는 이 동물들이 어떻게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잃어버린 대륙이 한때 존재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레무리아는 여우원숭이가 분포한 지역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죠.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레무리아 대륙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지만 이 대륙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신화로 치부되었습니다. 레무리아는 과학적인 가설에서 그치지 않고 신비주의자들에 의해 다시 한번 부활합니다. 19세기 후반에 신지학을 창시한 헬레나 블라바츠키는 레무리아를 고대 인류가 영적으로 크게 발전했던 장소로 묘사했죠. 그녀는 레무리아인이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이루었고 초능력을 지닌 고대 인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해석 덕분에 레무리아는 과학보다 신화적, 영적 관점에서 더욱 유명해졌죠. 그녀는 이 문명이 자연재해로 인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고 말해 더욱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정말로 바닷속에 우리가 모르는 섬의 존재가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현대 과학은 레무리아 대륙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필립 스클래터가 레무리아 대륙 가설을 제기한 것은 19세기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세기 초 알프레드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설이 등장하면서 레무리아와 같은 잃어버린 대륙 가설이 점점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베게너는 지구의 대륙들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동물의 분포나 지질학적 특성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판게아와 같은 초대륙 개념이 받아들여지면서 여러 생물종의 분포가 대륙 이동으로 설명 가능해졌죠. 즉, 여우원숭이의 분포 역시 대륙의 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레무리아 대륙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레무리아 대륙 가설의 중점인 여우원숭이의 분포에 대한 설명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으로도 해결이 됐습니다. 진화와 자연 선택을 통해 각 대륙에서 독립적으로 발달한 동물 종들의 분포가 이해되었고 여우 원숭이 같은 종들의 분포 역시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해졌던 것이지요. 쉽게 정리하자면 여우 원숭이가 여러 대륙에 퍼져 있는 이유는 과거의 대륙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륙이 갈라지면서 각 지역에 남은 여우 원숭이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각 진화했기 때문에 지금의 분포가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레무리아 대륙 같은 가설을 세웠지만 이제는 대륙 이동설과 진화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학적 부분이 아닌 점차 신화적인 관점에서 유명해진 것이죠. 레무리아에 관련된 고대 문명과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가득 만들어지게 되고 그 중 하나가 헬레나 블라바츠키의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레무리아 대륙에서는 인간 말고도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존재했다고 믿었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레무리아인들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 또는 외계의 존재들이 레무리아 문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무리아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신화적인 관점 외에도 다른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레무리아 대륙이 하와이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주장. 일부 신비주의 이론에서는 레무리아가 태평양을 넘어 하와이, 이스터 섬, 그리고 태평양 여러 섬과 연결된 거대한 대륙의 일부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들 섬에 있는 거대한 유적들, 예를 들어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들이 레무리아의 흔적이라는 이론도 있죠. 그 대륙이 가라앉은 후에도 섬들의 일부 유적이 남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호피 인디언의 전설과 레무리아의 관계. 북미의 호피 인디언 전설에는 제3세계가 바다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설이 레무리아 대륙의 몰락과 비슷하다는 주장도 있죠. 호피 전설에서 말하는 고대 인류는 기술과 정신적인 면에서 매우 발전한 문명을 이뤘으며 자연의 재앙으로 인해 바다로 가라앉았다는 내용이 레무리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남극과 레무리아의 연결.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은 레무리아가 실제로 오늘날 남극에 위치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은 한때 남극이 더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고 거대한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후 대륙이 이동하고 기후가 변하면서 남극은 얼어붙어 그 문명도 사라졌다고 이야기하죠. 레무리아와 샴발라, 아가르타와의 관계. 레무리아는 종종 지하 세계의 신비로운 도시 아가르타나 샴발라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일부 신비주의 이론에 따르면 레무리아 문명이 멸망할 때 그 주민들은 지하로 내려가 아가르타라는 도시를 건설했고 그곳에서 그들의 문명을 지속시켰다고 합니다. 아가르타는 지구 내부에 있는 신비로운 도시로 여겨지며 고대 문명이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인류의 영적 진화를 위한 장소로 묘사되며 신지학 및 다른 신비주의 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가르타는 지하 세계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전통에서는 지구 내부에 다양한 지하 도시와 문명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아가르타는 이들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아가르타와 같은 신비로운 장소를 탐험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 탐험가와 작가들이 아가르타를 포함한 지하 세계를 찾으려 했지만 그들의 주장이나 경험은 주로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렇지만 지하 세계에서 레무리아 문명은 여전히 숨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레무리아 대륙은 과학과 신비주의가 교차하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과학이 이 가설을 부정한 지 오래되었지만 이 전설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 살아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언젠가 레무리아의 비밀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미래의 레무리아의 존재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대륙의 미스터리, 레무리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섬, 지구에서 인간이 절대 가면 안 되는 탑10에 무조건 들어가는 이곳은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의 진입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곳에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들 수도 있죠. 지구상에 이런 곳이 존재한다니 믿기지 않는데요. 브라질에서 유일하게 자연연합섬이지만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내는 이곳은 여러 해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전설 속 섬으로 불립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전설 속의 섬, 스네이크 아일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네이크 아일랜드. 브라질의 해안에서 약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작은 섬은 공식 명칭으로 이라 다 케마다 그란지라고 불립니다. 면적은 약 43헥타르로 작지만 이곳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수천 마리의 독사입니다. 섬이 이렇게 위험해진 이유는 바로 수천 년 동안 인간의 간섭 없이 고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섬에 사람이 점차 사라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리적 고립. 스네이크 아일랜드는 브라질 본토에서 약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 섬은 주변 해역이 매우 험하고 섬 자체가 주로 바위와 밀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람이 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섬들과 달리 농업, 무역, 거주를 위한 조건이 적합하지 않았기에 인간 정착이 거의 없었습니다. 등대지기 사건. 과거의 스네이크 아일랜드에는 등대가 있었고 등대지기가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전설에 따르면 이 등대지기 가족이 섬의 독사들로 인해 모두 사망하면서 인간의 정착 시도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섬에 대한 두려움을 키웠고 사람들이 섬을 피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섬의 독사 문제.
골든랜스 헤드 살모사는 매우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섬에 정착하거나 활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독사들이 섬을 지배하고 있어 탐험이나 개발 시도조차도 막히게 되었죠. 또한 골든랜스 헤드 살모사의 높은 개체수와 그들의 영역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보호 차원에서 인간의 간섭이 더 제한되었습니다. 자연보호구역 지정. 브라질 정부는 이 섬을 생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고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과학 연구자들만이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의 간섭 없이 고립된 섬의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만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스네이크 아일랜드는 자연 상태로 남아있으며 그 결과 인간의 간섭 없이 수천 년 동안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이곳에 진정한 지배자가 된 골든랜스 헤드 살모사. 그렇다면 이 살모사가 얼마나 위험하길래 사람들이 이토록 두려워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독사와 골든랜스 헤드 살모사를 비교해보면 두 뱀은 같은 과에 속하지만 그 독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독사는 대부분의 경우 한 번 물렸을 때 해독제만 있으면 생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골든랜스 헤드 살모사의 독은 다릅니다. 이 섬에 고립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들은 훨씬 치명적인 독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그 독성은 보통의 독사보다 5배 이상 강력하며 조직을 빠르게 분해해 사망에 이를 수 있죠. 보통 독사의 독이 혈액을 응고시키는 정도라면 이 뱀은 한 번 물리면 혈액이 응고되기 전에 조직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죠. 일반 독사와의 차이는 골든랜스 헤드 살모사가 스네이크 아일랜드를 죽음의 섬으로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이 섬에는 헥타르당 최대 5마리의 뱀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말인즉 섬을 걸어 다니는 모든 순간이 목숨을 위협받는다는 뜻이죠. 골든랜스 헤드 살모사가 이렇게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섬에서만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섬의 먹잇감이 부족해지면서 그들은 더 빠르고 강력하게 사냥할 수 있도록 독성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서 처음부터 독사가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독사는 수천 년에 걸쳐 섬에 고립된 환경에서 진화한 결과물입니다. 그들이 이 섬에 살게 된 과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자연적 변화와 진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해수면 상승. 골든랜스 헤드 살모사의 조상은 본래 브라질 본토에 살았던 뱀들과 같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1만 1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여 스네이크 아일랜드가 본토와 분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섬에 남아있던 뱀들은 본토와 단절된 상태에서 고립된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섬의 특수한 환경에 적응, 고립된 섬에서는 먹이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스네이크 아일랜드에는 주로 작은 새들이 날아와 잠시 쉬어가는데 이는 독사들의 주요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골든랜스 헤드 살모사는 새를 사냥하기 위해 더 빠르고 강력한 독을 진화시켰습니다. 보통의 독사들이 큰 동물들을 사냥할 때 필요한 독의 강도와는 달리 이 독은 새를 신속하게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했습니다. 진화 과정. 수천 년 동안 섬에 고립된 골든랜스 헤드 살모사는 본토의 뱀들과는 다른 종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뱀들은 섬에서 오랫동안 외부와의 접촉 없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형성했고 그 결과로 독성이 매우 강력하게 발전했습니다. 섬의 환경에서 경쟁자나 포식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독사의 개체수는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고 지금처럼 수천 마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스네이크 아일랜드의 독사들은 처음부터 섬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토의 독사들이 수면 상승으로 섬에 고립되면서 시간이 지나 독특한 진화를 거친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섬의 생태에 맞춰 더 치명적이고 강력한 뱀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스네이크 아일랜드에는 약 2,000마리에서 4,000마리의 뱀이 살고 있다고 추정되며 섬 전체에 독사들이 매우 밀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고 거부감이 드는데요. 스네이크 아일랜드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골든랜스 헤드 살모사뿐만이 아닙니다. 전설에 따르면 해적들이 자신들의 보물을 숨기기 위해 이 섬의 뱀들을 풀어놓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연 이 전설은 사실일까요? 그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며 하나의 전설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보물 사냥꾼들이 몇 차례 이 섬에 접근하려 했다는 기록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보물 사냥꾼들은 스네이크 아일랜드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보물 사냥꾼들이 이 섬에 들어간 것은 확인이 됐지만 섬에서 무사히 나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섬에 살던 등대지기 가족이 모두 뱀에게 희생당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밤중에 창문을 통해 들어온 뱀들이 그들을 하나씩 공격했고 아침이 되었을 때 신기하게도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등대지기 가족들의 시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을 통해 퍼지면서 섬에 대한 공포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스네이크 아일랜드는 공포의 섬,
뱀들의 섬에 대한 인식이 강한 나머지 공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스네이크 아일랜드는 과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바로 독특한 생태계와 희귀 생물종을 연구하기 위해 스네이크 아일랜드 섬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현재 브라질 정부는 이 뱀들을 보호하고 섬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뱀들의 진화 과정을 연구하며 그들의 독이 양리학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이 뱀의 독은 혈액응고 및 혈압과 관련된 연구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혈액응고 연구. 골든랜스헤드 살모사의 독은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이용해 항혈전제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혈전제는 혈액의 응고를 방지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제. 골든랜스헤드 살모사의 독에서 발견된 단백질 성분은 카프토프릴이라는 고혈압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약물은 AC 억제제로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AC 억제제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독을 가진 골든랜스헤드 살모사의 독은 양리학적 연구를 통해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심혈관 질환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에 인간이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뽑힌 스네이크 아일랜드. 스네이크 아일랜드는 그 자체로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자연의 무서움을 느끼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진화와 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섬이죠. 여러분은 이 섬에 발을 디디고 싶으신가요? 아쉽게도 우리는 이 섬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숨겨진 비밀과 미스터리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스네이크 아일랜드는 앞으로도 영원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우리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그 미스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지 않을까요? 넥스트. 키 2m의 온몸은 털로 뒤덮여 있고 주로 깊은 숲속에 살고 있는 이 생명체. 여러 목격담이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죠. 오늘은 미스터리 생명체 빅풋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빅풋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북미 원주민들의 구전 문화에서 인간과 비슷하지만 키는 더 크고 덩치가 있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유럽 이주민들이 북미 대륙으로 이동하면서 이 구전은 퍼지게 됐죠.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어디서 들은 전설이나 허위 소문이겠거니 하고 말았습니다. 1958년 캘리포니아 건설 현장. 그곳에서 믿기지 않는 화석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발자국이었습니다.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제리 크루는 공사 현장에서 거대한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고 이 발자국의 석고 모형을 만들어서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거의 사람의 키와 맞먹는 발자국은 약간의 공포심과 호기심이 들었죠. 이 발자국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이때부터 빅풋에 대해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빅풋에 대한 목격담은 정말 많았습니다. 알려진 것만으로도 300건이 넘으며 사진과 영상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대부분의 목격자는 미국, 러시아 주변의 깊은 산에서 빅풋을 발견했다고 제보했으며 그들은 공통적으로 빅풋의 키가 2에서 3m 정도로 컸고 전신이 두꺼운 털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목격자는 빅풋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울부짖는 듯한 큰 소리가 났고 이는 지구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가 낼 수 없는 울음소리라며 빅풋의 실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특히 1967년 패터슨과 기물린이 찍은 영상에서 그 생명체가 담겨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 빅풋의 모습은 약간 고릴라 같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 마치 사람 같았습니다. 이에 몇몇 사람들은 탈을 쓰고 흉내를 낸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냈지만 피터슨과 기물린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며 극구 부인했습니다. 두 주장은 심하게 충돌했고 결국 특수분장 전문가와 생물학자, 인류외부학 교수, 동물학자, 영상 제작자 등 전문가들께 감정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영상 속 빅풋이 실제 빅풋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60년대에 이런 정교한 털과 생명체의 엉덩이를 표현해낼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다는 점. 둘째, 영상을 자세히 보면 빅풋이 암컷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실제 가슴이 흔들리는 장면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60년대에 저런 기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동일하게 발표되어 피터슨과 기물린의 영상이 조작이 아님을 밝혀낼 수 있었죠. 이에 미국 정부는 괴물 빅풋에 무려 210만 달러, 하나로 약 24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은 2008년 조지아주에서 나왔습니다. 릭 다이어와 매튜 히튼이 빅풋의 시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면서 냉동 상태인 빅풋의 시체 사진을 공개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고무와 털로 만든 가짜로 판명났습니다. 대부분 목격한 사람들이 찍은 영상과 사진은 가짜로 들통났고 과학계에서는 빅풋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죠. 또한 빅풋의 존재가 실제로 있었다면 사체나 뼈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피터슨과 김을린 영상에 나온 괴생명체는 무엇일까요? 빅풋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워지자 1970년 FBI는 빅풋의 존재를 추적하던 탐사가 피터번에게 여러 종류의 털뭉치와 피부 조직 샘플을 넘겨받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43년 만에 빅풋의 정체를 공개한 FBI, 털뭉치의 정체는 사슴털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40여 년 만에 결과를 들은 피터번은 실망스러우며 이러한 결과에도 빅풋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괴생명체 빅풋, 피터슨과 김을린이 올린 영상은 빅풋의 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셨을 때 빅풋의 존재가 실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빅풋에 대한 미스터리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부분은 없지만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빅풋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넥스트. 오늘은 여러분에게 고고학의 미스터리 중 하나, 바로 텍사스 망치 또는 런던 해머로 불리는 유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억 년 된 암석 속에서 발견된 이 현대적인 망치가 정말로 초고대 문명의 증거일까요? 이 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억 년 된 망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36년) 텍사스의 작은 마을 런던에서 한 가족이 특이한 유물을 발견합니다. 이 망치는 암석에 쌓인 상태로 발견됐는데 문제는 이 암석이 약 1억 년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분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철 96.6%, 유황 0.74%, 규소 0.06%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1억 년 전에 이런 망치를 만들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이 망치를 본 과학자들은 망치가 너무 현대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어 고대의 유물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망치의 손잡이는 석화된 상태였고 금속 머리는 19세기 도구처럼 보이죠. 일부 연구자들은 망치가 당시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 암석에 갇힌 것이라고 설명하며 염소가 발견된 것은 부식으로 인한 염화 철이 함께 검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화석이 될 만큼 시간이 흘렀는데 망치 머리의 철 성분이 어떻게 96.6%의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냐? 가능성이 전혀 없다 라고 못을 박았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망치를 두고 초고대 문명이나 지구리셋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1억 년 된 암석 사이에서 발견된 망치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죠. 과연 이 망치는 고대 기술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자연현상과 착각의 결과일까요? 텍사스 망치, 즉 런던 해머는 여전히 수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이 유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넥스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 제151호인 조선왕조실록, 조선시대의 역대 왕들의 통치 기록을 집대성한 역사 문서로서 조선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의 통치 체제와 왕실 문화, 당시 백성들의 삶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 472년의 조선 왕조의 역사를 담은 조선왕조실록, 그곳에서 눈에 띄는 단어 괴수가 등장합니다. 이상한 짐승이나 기이한 동물을 가리키는 말인 괴수는 조선왕조실록에 크게 3번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로 조선에 괴수가 발견됐던 걸까요? 오늘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처음으로 괴수가 등장한 것은 조선 태종 때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괴수가 아닌 괴어가 포획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었죠. 과연 태종 5년 을유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1405년 11월 20일 괴이한 물고기를 잡다. 큰 고기 6마리가 바다에서 조수를 타고 양천포로 들어왔다. 포 옆에 백성들이 잡으니 그 소리가 소가 우는 것 같았다. 비닐이 없고 색깔이 까맣고 입은 눈가에 있고 코는 목 위에 있었다. 현령이 아래였더니 그 괴기를 가져다가 갑사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조선시대 최초로 남아있는 괴어에 대한 기록입니다. 겉표면에 비닐이 없고 색깔이 까만 생명체라고 말로만 들으면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데요. 당시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 괴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보기 힘든 큰 크기의 물고기에다 그 형태가 기이하기까지의 사람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자연현상이나 동물의 출현을 불길한 징조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기에 이 사건은 단순한 물고기 포획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왕 조실록에 큰 고기 6마리가 바다에서 조수를 타고 양천포로 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천포는 지금의 서울시 가양동이며 한강에서 포획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 궤어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비늘이 없고 입이 눈 근처에 있으며 코가 목 위에 있는 생명체는 상괭이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상괭이의 경우 바닷물과 민물 두 곳에서 생존 가능한 생명체이며 그 당시 황해에 주로 서식했다고 합니다. 상괭이의 기록은 태종 때만 있는 기록이 아닙니다. 1546년 이수광의 지봉유설에도 크기가 되지만하고 색상이 희며 머리 뒤에 구멍이 나 있다고 적혀 있었으며 1814년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상광어, 해도너라는 이름으로도 등장을 했기에 학자들은 이 궤어가 상괭이라는 고래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궤수가 등장한 시기는 중종 때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511년 5월 9일 기이한 짐승이 나오다 밤의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서 나와 앞 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전복이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명하여 몰아서 찾게 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심전은 들짐승이 들어갈 곳이 아니고 전날 밤에 묘원 소나무가 불타고 이날 밤 짐승의 궤변이 있었으니 며칠 동안 재변이 자주 보임은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궤수의 첫 등장입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 문소전은 태조입이 신의왕환 씨를 모신 사당으로 궤수가 그 뒤에서 나왔다고 전해지며 궁 안에 어슬렁거리는 궤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국내 경호실에서 이를 쫓았으나 놓쳤다고 합니다. 이때는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여겼던 것인지 아니면 들짐승을 잘못 본 것으로 치부한 것인지 사건은 그 자리에서 마무리를 씁니다. 조용한 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6월 17일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록에는 정원이 아뢰었다. 간밤에 솟아부는 갑사 한 명이 꿈에 가위 눌려 기절하자 동료들이 놀라 일어나 구려하느라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제군이 일어나서 보았는데 생기기는 삽살개 같고 크기는 망아지 같은 것이 취라치방에서 나와 서명문으로 향해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 궤수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불어났고 결국 중종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순식간에 궁궐의 분위기는 공포로 바뀌었으며 이 궤수에 대해서는 삽살개같이 생기고 망아지 정도의 크기의 비린내까지 풍긴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궤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궤수에 대한 음모론은 계속해서 퍼지고 있고 유언비어들과 공포를 수습해달라는 상소문들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중종은 이에 대해 그 어떠한 비답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궤수에 대한 공포가 조성될 당시 중종은 세자의 거처를 옮긴 후에 자신의 거처를 옮긴다는 의사를 언뜻 내비쳤고 신하들은 중종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22년 6월 23일, 6월 25일, 6월 26일 홍문관에서 올라오는 상소문들은 하나같이 임금이 심지를 굳게 정하셔야 한다. 와 헛말 한 자를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하들의 요청에도 결국 중종은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25년 7월 16일 대비전, 대전, 중궁전, 세자빈, 세자가 경복궁으로 이어하다. 대비가 거처하는 침전에는 대낮에 괴물이 창벽을 마구 두드린가 하면 요사한 물건으로 희용하기도 했다. 상이 곁에 모시고 있지 않을 때에는 못하는 짓이 없이 마구 난타했으므로 이어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처를 옮긴 후에도 궤수는 궁궐에 꾸준히 출몰하게 되었다고 전해지며 27년 금군이 궤수를 발견한 것을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중종 때의 궤수는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그 다음 세대인 인종 때 또 한 번 나타나게 됩니다. 상께서 승하하시던 날에 경중 사람들이 스스로 경동하여 무사람이 요사한 말을 퍼뜨리기를 괴물이 밤에 다니는데 지나가는 곳에는 검은 기운이 캄캄하고 무수레가 가는 듯한 소리가 난다. 서로 전하여 미친 듯이 현혹되어 떼를 지어 모여서 함께 떠들고 고라로부터 내거리까지 짐을 치며 쫓으니 소리는 성안을 진동하고 인마가 놀라 피해 다니는데 순졸이 막을 수 없었다. 중종의 머리를 시끄럽게 했던 궤수가 인종 때 다시 한번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우연의 장난일까요? 궤수는 인종이 죽은 날 나타났으며 그 다음 날인 7월 2일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이 궤수?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수 학자들은 궤수의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상황에 입각하여 부풀려지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종과 인종 시기는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정이 극대화된 시기였습니다.
중종 시기에는 중종반정 이후 왕권이 신하들에 의해 견제되었고 기묘사화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인종 시기 역시 짧은 재위 기간 동안 외척 세력 간의 갈등이 깊어졌으며 문정왕후를 중심으로 한 권력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괴수나 괴생명체의 출현은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겨 당시 정치적 상황과 연결지어 해석되었을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왕조실록 자체가 당대에 기록된 신빙성이 높은 기록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괴수의 정체에 대해서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있는 그대로가 담겨져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혼란한 시기에 나타났던 정체 모를 괴수. 이 괴수는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존재로 남아있으며 이를 모티브로 2018년도에 영화 물괴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조 23년에 발생한 괴수 포획 사건이 있습니다. 평안도에 나타난 괴수를 병사가 잡아 가죽을 올려보내다 괴수가 있었는데 앞발은 호랑이 발톱이고 뒷발은 곰 발바닥이며 머리는 말과 같고 코는 산돼지 같으며 털은 사냥 같은데 능히 사람을 물었다. 병사가 발포에 잡아서 가죽을 올려보내왔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누구는 얼룩말이라고 했고 누구는 맥이라고 하였다. 여러분은 이 설명만 듣고 어떤 괴수일지 짐작이 가시나요? 영조 때의 괴수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확실하게 특정 지어진 생명체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 기재되어 있는 괴수 이야기 3개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실제로 저런 괴수가 있었을지 아니면 허황된 이야기일 뿐인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생명체가 나타난다면 그 당시 기준으로 괴생명체이지 않을까요? 오늘날이 돼서야 밝혀진 괴생명체의 정체도 있지만 아직까지 미스터리한 존재로 남아있는 괴생명체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괴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넥스트. 조선시대 역사 속 기록에 빼놓을 수 없는 악녀 정난정. 그녀는 왜 지금까지 악녀라는 이미지를 벗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정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관 정윤겸과 군영 소속 관비 이씨 사이에서 태어난 정난정. 정난정은 원래 신분이 낮은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타고난 미모와 재기를 발휘하여 조선, 명종 시기의 실세였던 윤원영을 꿰어 첩에서 정경 부인의 자리까지 꿰찬 인물입니다. 윤원영에게 정실 부인이 없었냐고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정난정이 1550년에 윤원영의 정실 부인을 몰아내게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닌 정실 부인이었던 김씨를 며칠 동안 굶긴 후 독극물이 든 밥을 먹여서 독살을 했다고 합니다. 정실 부인이 된 정난정은 윤원영과 함께 조선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고 문정왕후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윤원영과 문정왕후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죠. 좌 문정왕후 우 윤원영이 곁에 있으니 무서울 게 없는 정난정은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는데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땅과 집을 몰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값비싼 물건들을 싼 값에 사는 등 악행이라고 불릴 만한 일들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정난정과 윤원영은 돈을 받고 벼슬을 파는 매관매직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관직을 하나 내어주고 막대한 돈을 받았으며 조정에는 윤원영의 사람들로 하나둘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악행과 비리를 저질러도 윤원영에 대한 부정적인 소리가 새어나올 일이 없죠. 많은 부를 쌓은 이들은 값비싼 물건과 땅뿐만이 아니라 집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궁궐처럼 큰 집을 지었고 공사 소리가 하루라도 안 나면 이상할 정도로 집을 넓히는데 집착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정난정의 일화가 하나 있죠. 부를 더 축적할 수 있게 기우제를 지냈던 정난정은 굶주린 백성들 앞에서 쌀밥을 물고기들에게 던져주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정난정이 물고기에게 쌀밥을 주던 장소가 바로 지금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동호대교 북단 일대라고 하는데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그곳에서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낚여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는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몰락을 예측했던 것이 아니냐는 말도 전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역사 기록에 악녀로서의 이미지를 강하게 남겼으며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정난정은 윤원영과 함께 살인파를 탄압하여 많은 사대부들의 원한을 샀고 그녀의 권력 남용이 도덕적, 정치적으로 큰 비판을 받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1565년 문정왕후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정난정과 윤원영의 모든 일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습니다. 조정에서는 윤원영의 탄핵을 외쳤으며
정난정의 일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여태 해왔던 일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고 윤원영과 정난정은 황해도 강음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난정은 윤원영의 정경 부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명을 다하게 되고 그로부터 5일 뒤 윤원영도 시음시음 앓다가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악행과 비리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기억되었으며 역사적으로도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정난정은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인물로 기록되어 있지만 몇몇 역사학자들은 그녀가 천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 상승을 이룩한 점에서 당시 조선 사회의 계급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반영하는 인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정난정의 악행에 대한 사실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기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천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 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며 한순간 인생이 곤두박질 친 경험을 한 정난정, 그녀의 악행들이 쌓이고 쌓여 큰 죄를 받은 것이 아닐까요? 넥스트. 오늘은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미스터리하고 충격적인 살인사건 중 하나인 존 벤의 램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6살의 어린 소녀가 자신의 집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996년) 콜로라도주 볼더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주인공은 어린 미인대회 참가자 존 벤의 램지. 화목해 보였던 램지 가족에게 비극이 찾아온 것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었습니다. 12월 26일 아침 존 벤의 어머니 패트리샤는 딸의 침대에서 협박문 한 장을 발견합니다. 협박문에는 우리는 소규모의 외국인 집단이다. 딸을 보고 싶으면 다음의 사항을 따르라. 내일 있을 돈 전달 방법에 대해 말할 테니 11만 8천 달러를 준비해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있을 호출을 기다려라. 만약 이러한 사실을 경찰이나 FBI 등에 알린다면 딸의 목이 절단될 것이다. 은행에 알리거나 준비한 돈의 표시 또는 추적장치를 심어놔도 딸은 죽는다. 우리는 법 집행 기관들의 수사 방법을 잘 안다. 그러니 우리의 지시를 잠자코 따르라. 딸의 실종을 알게 된 패트리샤는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8시간 뒤 존 벤의 시신은 다름 아닌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발견됩니다. 평소 와인 저장소로 이용하던 지하실에 흰색 담요로 덮인 채 누워있던 존 벤의 목은 나일론 끈으로 묶여 있었으며 한쪽 손목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입안은 접착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손에는 이상한 하트 마크가 새겨져 있었죠. 두 개 골 쪽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둔탁한 둔기에 맞은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고 두 개 골이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이 집으로 들어와 존 벤을 살해한 것일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 어디에서도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협박 편지에서 요구한 몸값이 이번에 존 벤의 아버지의 연말 보너스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경찰은 범인이 가족 중 한 명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로 존 벤의 가족들을 의심했고 특히 어머니 패트리샤가 주목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딸을 실수로 죽게 만들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죠. 경찰은 존 벤의 신체를 조사하던 중 범인의 혈액이 발견되었고 DNA 감정을 실시한 결과 존 벤의 가족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아닌 이유, 관계자, 친척 등 다양하게 주변을 조사했지만 모두 증거 부족으로 혐의를 벗게 되면서 사건은 미궁 속에 빠져들었죠. 이 사건은 미국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고 가족을 향한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존 벤의 램지를 미인대회에 입상시키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염색과 칼라렌즈 착용, 무리한 치아 교정까지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어린아이인 존 벤의 램지에게는 너무 가혹했던 행동 아니었냐며 비판을 받았죠. 또한 이 사건은 경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현장이 제대로 봉쇄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많은 증거가 오염되었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지적하며 사건 해결이 어려워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에 한 남자가 태국에서 존 벤의 램지를 살해한 살인범이라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즉시 이 남자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지만 허위 자백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DNA 증거가 재분석되었지만 아직도 결정적인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범인은 가족일까요? 아니면 외부인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미제살인 사건 중 하나인 존 벤의 램지 사건이었습니다. 넥스트.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미스터리 사건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에 14년간 흔들리고 있는 그네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피네도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으며 한 그네가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14년 동안 계속해서 흔들리는 현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네는 2007년에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피네도 마을의 한 놀이터에 있는 그네. 이 그네는 하나가 아닌 3개가 있었고 그 중 하나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냐고요? 아니요. 그렇다면 사람이 기름칠해서 저절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흔적 전혀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그네는 바람이 불지 않고 사람이 앉아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우연으로 목격한 것이 아니냐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우연치고는 많은 사람들이 꽤나 여러 번 목격했죠. 계속 흔들리는 그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주민들은 어린이들의 영혼이 그네를 흔들고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 그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죽은 아이들이 돌아와 그네를 탄다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기도 했죠. 이 현상이 널리 알려지자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이 그네를 조사하기 위해 피네도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주장 첫 번째는 바로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네가 움직였을 것이라 합니다. 바람의 방향, 기압, 환경적인 요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으며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어째서인지 그네는 바람이 없을 때조차 흔들렸고 심지어 3개의 그네 중 하나만 흔들리는 현상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자연이나 환경적 영향이라면 3개의 그네 모두 움직이거나 반응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직 1개의 그네에서만 흔들린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과감하게 첫 번째 주장을 접고 두 번째 주장인 자기장의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위치이기에 그네가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맞게 자기장의 파장과 지형 등을 조사했으나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죠. 연구자들은 그네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으나 뚜렷한 원인을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혼자서 움직이는 그네를 오랫동안 바라본 사람들은 이를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은 어린 영혼이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고 있다는 신호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네가 처음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14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사람들에게 더욱 미스터리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지역적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 미디어에 보도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도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과 썰이 나왔지만 여전히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그네에 만약 어린아이의 영혼이 있다면 그 아이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